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7월 두 번째 주 집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스텝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져서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가속될 텐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내리막을 보이고 있었는 같은데 오늘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마침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종환 원장님, 네. 뭐 주간 통계이긴 한데 네. 뭐 계속 떨어지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0.03%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도요? 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내용이 예. 그동안 이제 전세가 좀 불안할 것이다. 뭐 전세 대란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7월 말 임대차 예. 3법 종료를 앞두고. 그런데 전세 가격도 내리고 매매 가격도 내린다. 우리가 보통 시장 가격을 얘기할 때 네. 전월세 가격과 이 매매 가격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지표 다 내렸다는 점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주간 통계라서 사실은 부동산은 주간 통계만 가지고 하는데 9주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달 넘게 내리고 있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분석을 할 때 저 같은 연구자들은 보통 이 분기를 중시 여깁니다. 분기별로. 쿼터리라고 그래서 예. 3개월 정도 연속해서 나타날 때 좀 예. 유의미하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지금 9주째 내리고 있는 매매 가격, 뭐 서초는 좀 다릅니다만. 부동산원 통계로 보니까 7주 연속으로 나오네요. 이 그렇게 부동산 나 통계는. 예. 뭐 국민은행이나 뭐 그런 부동산 데서는 더 124나 떨어졌군요. 약간 좀 차이는 예.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예. 하고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이 다 내린 하락세에 동참했다 하는 점이 상당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뭐 서초는 지금 보합이 다 나옵니다만 서초 중에서도 보니까 삼성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정도 빠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강남에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한 3억 정도 빠진 가격의 급매물이긴 하지만 예. 나왔다. 이런 것들은 예. 이제 강남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철옹성 같았던 강남도 이제 하락에 동참했다 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예. 전세 이런 얘기 다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가을 이사철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예. 이제 9월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네. 뭐 저는 확실히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내년에는 좀 안정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조금 그 전체적인 요약을 해주셨는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고 전세 매매 똑같이 0.03% 하락, 그리고 매매는 7주 연속 하락. 뭐 지역별로도 전부 그랬다는데 최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확연한 뭐 하향 안정세입니까? 예, 이제 주간 동향이라서 사실은 저도 주간 동향보다는 월간이나 분기 이렇게 6개월 이런 예. 자료를 보는데요. 예. 그 자료랑 이제 일치되는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매매가가 사실은 전국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을 보면은 2020년이 고점이었어요. 2021년부터 실거래가로는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2020년이 고점이었다. 네네. 202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전국 매매가 평균으로 예.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향과 주간 동향이 일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 자료로 봤을 때는 예. 서울, 인천, 경기가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일은 뭐 호가 자료로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 자료로 예.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다 똑같이 아. 동시에 변한다. 예. 이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어떤 이제 중요한 사인이 시장에 오고 있는 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별로 봤을 때 이번 부동산 통계는 이제 주간이지만 분기나 봤을 때
대구, 인천 뭐 지역별로 조금 하자면 거기가 굉장히 하락세가 확연하다는데 어떤 변화가 거기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선 그 집값이 오를 때의 그 모양과 내릴 때의 모양은 좀 반대입니다. 예, 사실은 네. 이제 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집값이 오를 때는 예. 소위 이제 강남부터 오르고 뭐 서울 강남이 오르면 우리가 이제 판교나 가천 오르고 강교 오른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충청권의 천안, 아산 또 대전, 세종 해서 결국 부산, 대구까지 오른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예. 내릴 때는 또 정반대죠. 그러니까 지방부터 하락을 하고 또 수도권 외곽 내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강남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예.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인천이라든지 대구, 대구.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대구도 오를 때는 많이 올랐는데 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승률 1위였습니다. 집값 상승률. 인천,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GTX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인천 송도라든지 청라, 영종도 이런 지역들이 좀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이 있고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린다 이런 것도 있고 올해 이후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주 물량이 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유난히 많이 증가합니다. 아. 예,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내리고 공급이 늘어났다. 네, 공급이 대구도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들 지역 양쪽 다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많이 올랐던 것에 따른 예, 부담이랄까 조정. 네. 그다음에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미분양이 쌓이고 예. 또 MZ 세대를 비롯한 이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 앞서 먼저 많이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뭐 빅스텝을 밟았잖아요. 자, 이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지금 빅스텝인데 이렇게 오르면 집값에 정말 직접적인 바로 타격을 줄까요? 이게 직접적인 정비례 영향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영향이 이미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2020년이 고점이고 2021년부터 하락이 전국적으로는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서울과 수도권이 완연해지는 하락이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게 예. 사실은 금리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예. 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상 코로나 때문에 사상 최저였던 0.5%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집값 하락세가 좀 더 완연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기준금리의 인상 폭이 크면 커질수록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더 완연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원장님, 네. 그러면 금리만 오르면 항상 과거에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그럼 꼭 그게 확실한 반비례 관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뭐 최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금리와 부동산 과의 예. 상관관계라고 그러죠. 예. 이걸 보게 되면 그 역의 관계, 예, 반비례, 역비례 관계, 반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 다만 그래요? 이제 금리가 오를 때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은 이제 이번에는 워낙 가파르게 이제 오르기 때문에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땅값이 오른다는 것이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직격탄이 된 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 위기만 오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97년 말에 있었던 IMF라든지 예. 2008년에 있었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예. 다만 이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번에는? 고물가에 의해서 고물가 예, 고금리, 고환율, 예. 환율에 굉장히 큰 변동을 좀 두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우리도 어제 0.5% 빅스텝. 올렸지 네. 않습니까? 빅스텝으로.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대출 주담대 금리가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벌써 7%나 됩니다. 예, 그리고 전세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서 예. 5%를 넘어서 6%에 임박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2년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 초저금리, 제로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유동성도 같이 증가. 이 기여도가
한 40% 됩니다. 집값 인상의 금리 네, 저금리 영향이 지난 2년간 저금리와 유동성이 미친 영향력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그걸 기여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 40%나 됩니다. 40% 이 얘기는 정도. 예.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지만 지금은 이제 급격하게 고금리가 된다면 예.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또 금리 또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이렇게 많은 요인들을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네. 꼽는데 금리 변수가 최대 변수로 될 것인 것은 분명하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끝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한 계속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렇게 한 3%까지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3.75까지는 갈 수 있다. 네. 이런 걸 보면 예. 확실히 이제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기는 좀 어려워졌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금리 변수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내년 이전에 금리가 내림으로 해서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고. 그럴 가능성은 네. 없다. 그러면 혹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 대출 금리면 감당할 수 있다. 뭐 임계점이라고 그럴까? 요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왜 전세금리 5% 네, 넘어서 이제 6%가 주택담보대출금리 7% 네,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견디기 힘든 수준인지 아니면 뭐 임계점이라고 그러나요? 그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6% 된다. 6%가 될 때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대비를 했었거든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저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예. 지속되면서 그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집값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6%로 갈 수 있다 언젠가.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빨리 오는 왔어. 거예요. 네. 근데 6%라는 금액은 4억을 빌렸을 때 예.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6%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저는 6%로 보는데 문제는 6%를 넘는 대출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6%를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고 그것도 너무들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미 6% 넘었잖아요. 주택담보대출금리. 네, 지금 7%고 인터넷 뱅킹은 8%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축은행 있죠. 이런 데는 더 높습니다. 한번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 또 금리를 계속 올릴 테니까 그러면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아예 부동산 시장이 조금 과한 용어로 그냥 확 주저앉는 폭락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도 지금 우려되나요? 네, 현재는 이제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저도 그런 뭐 가능성은 거시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저도 열심히 배우고 보고서를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뭐 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짚어보면 확률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 결국은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될 것이다. 장기 침체에 빠지면 이제 아래 공포라고 그러잖아, 리세션. 예, 경기 그리고 침체 그거보다도 더 이제 복합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 그게 이제 환율은 그걸 한 1,400원대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환율 오른 것만 해도 벌써 한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얘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면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이 현재로 봐서는 폭락하거나 일부 폭락문제가 있습니다, 앵커님. 지금 네. 벌써 뭐 KBS나 이렇게 방송에 보면 아니 예전에 그 서울대 그 예, 모 교수라고 하셔야죠. 네. 네네. 예. 뭐 40% 폭락한다고 그러고 어. 또 저랑 가까운 또 요즘 또 모 교수님은 입만 열면 요즘 이제 폭락한다고 근데 그러는데요. 그 폭락한다는 게 그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앞선 견해다라고 보고 예. 현재 저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는 생각보다 좀 탄탄해서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을 하다가 잠깐 끝쳤습니다만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 1,400원으로 간다든지 예. 이 금리 자체가 이제 8%, 9%, 10% 이렇게 실제로 간다면 예. 상당히 그때는 위기가 올 수 있고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 소장님께서 아까 굉장히 버겁다. 예를 들면 지금 1% 정도, 0.25%가 오르면 부담해야 되는 그 이자가 16만 원 정도 된답니다. 추가로. 네, 추가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억
800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면 네. 적어도 이제 160만 원 정도의 추가로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어. 저도 대출이 있습니다만 어렵고 네. 두 가지 결론을 좀 말씀을 저의 의견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언제 금리 인상이 끝날지 이건 뭐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경제로 볼 때 부동산으로 보면 코인은 70%, 주식은 40% 빠졌지만 네. 부동산은 거품의 정도가 한 20%, 강남은 30% 저는 봐요. 거품이 그 정도 있다고 네, 본다는 이거는 얘기예요? 뭐 제가 국토연구원하고 몇 군데서 이렇게 같이 공동 연구했을 때도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부동산 가격은 한 20% 정도 환율이 또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달러로 환산한 가격은 이미 내렸어요. 우리가 네. 워낙 가격으로 지금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한 15% 정도는 내릴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부동산이? 네. 그리고 일부 폭락론 그러니까 강남처럼 많이 오른 것은 거품이 많이 쌓여서 사실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강남은 불패다 이런 얘기도 진리가 강남이 아닙니다.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건 과거도 그래요. 강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축적된 곳은 많이 내릴 수 있다. 뭐 강남 불패다 이런 얘기는 이건 네.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이고요. 예, 저는 두 번째는 지금은 그렇게 폭락 안 하지만 만약 우리 경제가 내년 이후에 더 나빠져서 만약 장기 침체에 빠지거나 예. 복합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은 급락이나 폭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매매 가격도 그렇지만 왜 임대차 입법 만료되는 지난해 7월 말, 이달 말, 8월 초 앞두고 전월세 대란 뭐 그런 걱정들이 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값도 오늘 부동산은 통계 보니까 0.03% 떨어졌는데 그 당시 좀 과도하게 좀 잘못 생각했던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죠? 그게 이제 좀 저로서는 너무 6월 20일 날 정부가 발표했을 때 놀라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정부의 그 정책의 앞부분에 예. 현실 인식에서 보면은 전세 대란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아.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예. 이중 가격 문제도 해소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대책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예. 어떤 가시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부작용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좀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월세 대란 그런 게 없는데 선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응을 정부도 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예. 정부도 그렇게 뭐 이중 가격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있고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6월 20일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납득이 하기 예.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럼 전세 시장 별 월세로 워낙 그래도 네, 월세 전세값이 전환. 높으니까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부담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전세 부담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전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제대로 못 맞춘 측면도 있는데 네, 전월세 이 대란 앞전할 때 경고하셨어요? 전세가 좀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고 보았죠. 예. 예, 그거 이제 이유가 한 두세 가지였는데 첫째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1000매당 주택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택이 공급 재고 물량이 부족한 데다가 서울은 내년까지도 보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신규 예를 입주 들면 물량이? 한 4만 5천 가구 정도가 아파트가 입주해야 되는데 예. 뭐 3만 가구 이하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좀 정부가 정확하게 밝혔으면 좋은데 민간 통계들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크게 적정한 공급 물량에 비해서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그래서 저는 줄어든다.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좀 더 거꾸로 불안할 갔다.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계약갱신했던 그 전월세 가격과 예.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그렇죠.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오면 이렇게 시장 가격과 같아지면 전세가 또 불안해지지 않을까 보았는데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지금 이제 전세 대란은 많이 일축이 되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경기도와 인천으로 서울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경기도와 인천으로 네, 전세값을 못 감당할 수 못해서. 어려워서 나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상당히 미리 이제 분산된 측면이 분산됐다. 있는 것 같고 임대료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 2년간 문재인 정부 하여튼 2년 동안 어쨌든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30% 가까이 이렇게만 올랐던데 그런 것들에 따른 이제 좀 조정이다, 부담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예.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아파트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빌라라든지 뭐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전세 공급이 조금 있어 추가로 좀 돼. 네,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정부 당국에 꼭 그 윤석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안정됐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전월세 가격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어서 네. 공공임대라든지 또 뭐 주거 바우처 제도라든지 서민 주거 복지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이 오히려 집값보다 높은 뭐 깡통 전세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런 게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네, 그게 문제죠. 사실 전세가를 결정하는 것도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10억 이렇게 예. 되면 10억에 대한 걸 다 본인 돈을 가지고 하는 분은 많지 않고 그렇죠.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한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은행 전세 대출이 지금은 4억을 하면 월 200만 원씩 내야 되면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이자율이 높아가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집값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 주택 때문에. 전체 시장과 전세 시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전세 월세화와 관련해서도 이제 월세가 많이 진행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그건 통계로 보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 왜 사실이 아니에요? 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5년마다 그 전월세 비율을 예. 얘기하는데요. 예. 2015년하고 2020년은 전세 비율이 15.5%, 15.5%로 똑같습니다. 사실은 역사상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화 경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5년과 2020년에 11월 1일자 기준이거든요. 예. 임대차 3법이 시행 이후죠. 그랬을 때 전세 비율의 변화가 전국적으로는 전혀 없었고 서울은 소폭 하락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화라는 것도 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다. 아, 그런 게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갭투기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갭투기, 굉장히 네. 많으면서 전세 비율이 사실 가장 떨어졌을 때는 2016년입니다. 2016년? 전세와 월세의 비율로 보면 비율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좀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고 이제 정말로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깡통 전세라고 생각합니다. 깡통 이게 전세, 예.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지방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지방의 시군 단위에서 발생하는 걸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까지 다 상륙을 했고 특히 인천이 문제고 서울도 일부 문제입니다. 서울에서도요? 소규모 주택들은 소규모.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를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네. 한 40% 정도가 전세가율이 80%를 넘고 있어요. 그 전세가율이 80% 넘는 게 넘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0%를 넘으면? 40% 정도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건 전세 사기 정도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사기는 굉장히 그중에 일부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높은 전세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깡통 전세 문제에 대해서 정책 영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들 좀 그런 상황에서 좀 보호를 받으려면 안전장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 깡통 전세는 발생하고 나면 굉장히 사후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사전적인 대응이 세입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본인들의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잘 비교하셔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들도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를 그냥 개인 간의 거래로 둬서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1억인데 전세 가격이 1억 2천만 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 비율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이 깡통 전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 필요하죠.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네,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짧게 좀 덧붙이면요. 뭐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선 지금 전월세 시장이 나타나는 트렌드가 이제 두 가지였잖아요. 지금 깡통 전세하고 월세 가속화 월세, 현상인데 월세 가속화 현상은 이제 금리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말하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소위 차라리 낫다. 전세 전세 대출 이자보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이자를 6% 받아서 낼 것인가. 지금 월세 전환율이 한 4% 정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전세 대출 받아 또 전세 대출도 쉽지도 않아요. 그죠? 보다 더 수월하니까 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세금도 좀 많아졌고 현금 필요성이 커지니까 또 월세를 선호하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52%까지 증가했는데 조금 더 그런 현상은 금리가 오르는 한 지속될 것이다. 지속될 거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앞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어쨌든 80% 넘어가는 그런 곳들은 집값 대비 사실 전세가가. 소장님 네. 한 40%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겠죠. 근데 주로 아파트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서울보다는 경기도나 이제 소위 말하면 외곽 지역의 소형 아파트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이 되고 네. 특히 그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많이 선호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집값이 내린다고 우리가 좀 예측했잖아요. 예. 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집값은 내리고 전세값이 그대로 있다면 예. 만약 아까 제가 2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가정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깡통 전세가 예. 지금보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예. 정부도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모니터링 필요하고 예. 그리고 자기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가 있어요. 네. 허그라든지 서울 보증보험에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뭐 지방 일부에서나 깡통 전세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우리 최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에도 좀 있다니까 빨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요즘 관심 많은 종부세로 잠깐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뭔가 지금 정부 여당이 왜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11억에서 14억으로. 지금 야당인 민주당도 이건 좀 동의하는 건가요? 야당은 어떤 생각인가요? 종부세에 대해서? 뭐 최근 나온 보도자에 의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여당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예. 이제 다주택자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후퇴할 계획을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예. 예, 언론 보도를 예. 통해서 본 것이지만 예. 그 다주택자에 관해서 과세 표준의 12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기존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깎는 절반으로. 네, 야당도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워요. 다주택자들에서 조금 이제 세금을 좀 줄여주자는 요즘 뭐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얘기인데. 양도세를 이제 감면을 긍정적 효과도 나타납니다. 좀 다른 의견일 수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이후에 사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한 50% 가까이 증가했다. 늘었어요? 네, 정책 효과가 나온 늘었다라는 거네요? 뭐 아실이라는 통계, 이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곳에 나오고 있고 반면에 영끌했던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샀던 영끌하는 수요는 40% 줄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절감 속에 가격이 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고 세 부담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과도했던 세금 폭탄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예.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양도세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물이 나왔고 가격 하락에 일정 예. 부분 기여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주택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를 절감해 주는 방향은 올바르지만 다주택자들도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국가 재정이나 시장이 미치는 그 안정 효과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으로 내려보내지는 세금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면 지방행으로 내려가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지방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여당도 야당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부자 감세가 서민들의 어려움, 지방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대책 없이 이제 무조건 감세는 그러니까 세수 확보나 재정 조달 문제죠. 예, 짧게 그러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왜 다주택자에 대해서 무겁게 내리잖아요. 이거를 집수, 주택수보다 아예 가격으로 가격. 합해서 해야 된다는 지금 방향 전환이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은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은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저는 가장 지금 우리나라 주택 정책, 세제 정책에서의 문제는 조변 섞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부에서 이랬다가 저 정부에서 저랬다가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는 게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된다 봅니다. 30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특별히 1주택이라도 좀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30억 이상 초과하는 주택.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택 수보다는 단순 주택 수보다는 네, 지금 주택 그런 수로 가격을 좀 고려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도 좀 고려하고 주택수보다는 금액으로 하는데 너무 올라가면 좀 무겁게 30억이나 100억 이상 이런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빅스텝에 따른 주택 가격 동향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